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매번 사연 채널을 열심히 듣기만 하다가 저도 사연을 써내려갈 사건이 생겨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보통은 선물이라 하면 필요한 물건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아니면 내 돈 주고 사기는 뭔가 아까웠던 그런 물건들을 생각하실 텐데 저는 정말 엉뚱한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로 인해서 제 인생이 180도 바뀌어 버렸죠. 저에게는 선물이나 다름없는 물건이었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그 선물.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아마 그 궁금증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일어난 그 기적 같은 선물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귀중한 선물이 찾아오길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정말 덤벙거리는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느꼈으니까 정말 덤벙거림이 심하셨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저희 집이 거제도에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거제도에서 해산물을 파시는 일을 했었는데 계산을 실수하는 일도 많았고 거래처에서 물건을 받기로 해놓고 까먹는 일도 많으셨었어요. 오죽하면 집 열쇠를 여러 번 교체했었다니까요. 저희 친정엄마가 하도 열쇠를 잃어버려서요. 동네 사람들이 길 가다가 떨어진 물건만 보면 우리 엄마를 불러다가 서씨네 집 물건 아니냐고 물어볼 정도로 덤벙거림을 드러내고 다니셨었죠. 아버지와 저는 걱정이 많았어요. 혹시 우리 엄마가 조기치매 같은 것은 아닐까 싶어서 보건소에도 여러 번 방문하고 병원에도 여러 번 방문해서 검사를 받았을 정도였죠. 처음에는 엄마도 그냥 까먹을 수 있지. 사람이 어떻게 일일이 다 챙기고 다녀? 하셨었는데 보통 사람보다 까먹는 일이 훨씬 잦으니까 불안하셨나 봐요. 1년에 꼭 한 번씩 치매 검사를 받으실 정도로 신경을 쓰시게 되었죠. 그래도 사람 본성은 잘 안 바뀌는 건지 여전히 덤벙거리셨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아버지와 완벽한 짝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어디를 갔다 돌아오시거나 할 때마다 꼭 뒤를 돌아보시는 성격이셨어요. 두고 가는 물건은 없나 뒷정리를 꼼꼼하게 하시는 분이었죠. 그런 아버지의 성격 덕분에 엄마가 뭘 잊어버려도 아버지께서 꼭 찾아오시곤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다 보니까 정말 결혼을 할 상대는 따로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희 친정 부모님처럼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거든요. 아무튼 살면서 엄마 때문에 곤란한 일도 많았지만 나름의 해프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중요한 서류를 엉뚱한 사람에게 잘못 보내는 경우는 일상다반사였고요. 쇼핑을 하러 가는데 지갑을 두고 나왔다던가 다른 사람의 우산을 착각해서 들고 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제 생일을 까먹었을 때였어요. 제가 10월 14일이 생일인데 10월 4일 날 케이크를 사들고 오신 겁니다. 아유, 엄마, 갑자기 무슨 케이크야? 오늘 무슨 날이야? 케이크도 아주 큰 걸로 사왔네. 얘는 정신은 어디다 두고 사니? 너 오늘 생일이잖아. 아무리 생일을 안 챙긴다 하더라도 케이크는 잘라야지 않겠어? 아무리 생일이 매년 돌아온다고 해도 가족들은 챙겨줘야지. 엄마, 아유, 진짜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나 생일 14일이야. 오늘은 4일이고. 오늘이 내 생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지. 어머, 아유, 맞다. 14일이 생일이었지? 아유, 뭐, 어떡해. 나는 오늘이 생일인 줄 알았어. 내가 너를 낳았는데 그걸 까먹네. 그날 아버지랑 저랑은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 그때가 처음으로 엄마가 치매 검사를 받으신 날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딸의 생일을 까먹는 게 말이 되나요?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일일이 나열을 하기엔 시간이 부족할 것 같네요. 저희 집은 유리컵도 엄청 많이 사는 집이었어요. 엄마가 덤벙거리는 게 기억력만은 아니었거든요. 얼마나 사람이 부주의하고 산만한지 툭하면 유리컵을 깨트리더라니까요. 그나마 그릇은 잘 깨지지 않은 유명 브랜드를 써서 괜찮았지만 컵만큼은 예쁜 컵을 써야 한다면서 유리컵을 고집하던 어머니였기에 매번 1년을 넘기지 못하고 깨부수고야 말았죠.
오죽하면 화를 내지 않으시는 아버지께서 유리컵 좀 그만 깨라고 윽박까지 지르셨었다니까요. 워낙 친정엄마가 그렇게 덤벙덤벙거리니까 저 또한 아버지의 성격을 닮게 되었죠. 어디 가서 우리 엄마가 사고는 치지 않을까 하면서 주의 깊게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도 꼼꼼하게 잘 했습니다. 저는 늘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거제도의 비린내 나는 바닷가를 벗어나서 도시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요. 못해도 부산까지는 나가서 살아야지 했는데 제가 공부를 잘 한 덕분인지 아니면 농어촌의 전형의 특혜를 받은 것인지 떡하니 서울에 꽤 알아주는 대학을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서울에 정착하기 위한 무던한 노력을 했어요. 거제도 시장에서 해산물을 파시는 부모님께는 죄송했지만 거제도에 내려가서 동네 사람들이랑 비슷비슷하게 벌어먹고 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저 돈 많이 버는 게 최고다. 그러려면 서울에 딱 붙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대학을 다니면서 깨닫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정말 열심히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 가면서 대학을 졸업했고 정말 좋은 기회에 졸업을 하자마자 대기업 인턴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회생활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언제까지 시장에서 해산물을 팔며 벌어먹고 살 수 없지 않겠냐고 큰 맘 먹고 부모님께서 거제도에 식당을 내셨는데 그러면서 대출을 조금 받게 되셨거든요. 한마디로 제가 서울 생활을 하는 것에 큰 도움을 주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말이죠. 별 수 있겠어요? 거제도에 내려와서 정착했으면 좋겠다는 부모님의 말을 죄다 무시하고 서울에 자리를 잡았는데 제 힘으로 살아남는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찍 지치게 되더라고요. 급박하게 흘러가는 서울 생활에 직장 생활에 동료들의 시기 질투, 승진을 향한 욕심까지 인턴으로 견뎌내기엔 벅찬 것들 투성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일을 곧 잘하고 상세에게 예쁨을 받아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동료들은 떠나야 했지만 이것 또한 경쟁 아니겠어요? 대기업의 구성일원으로 남아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입사 3년 차에 완벽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쯤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알아주는 중견기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동기 지인으로 소개를 받아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직장도 괜찮고 저희 나이가 2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크게 조건을 따질 사이도 없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요즘은 일찍 결혼하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남편이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연애가 순탄해도 너무 순탄했어요. 만나는 동안 싸움할 의견 충돌도 전혀 없었고 오히려 서로에 대한 마음이 점점 깊어지기만 했죠. 싸울 일이 없으니까 헤어지자는 소리가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흘러나오지를 않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는 무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애를 했고 저희 나이 34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조금 더 연애를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아버지 되실 분이 무척이나 아프셨었어요. 이른 나이에 암투병을 하셨었는데 전이가 되고를 몇 번 반복을 하다가 얼마 못 사실 거란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셔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죠. 시아버지께서 남편이 결혼하는 모습은 꼭 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웨딩 플래너를 만나서 결혼식 준비를 했고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시댁은 서울에 있었지만 친정이 거제도에 있어서 버스를 대절해서 동네 사람들 전부 서울로 와서 축하를 해주셨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결혼 후에 거리가 있으니 친정에 자주 찾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자주 연락을 드리면서 결혼 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저희 결혼 생활을 오래 지켜보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결혼 1년 차에 제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시아버지께서 살아계셨더라면 좋아하셨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임신을 한 게 축복을 받을 일이라지만 걱정이 되었어요. 아이를 하나만 낳아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다는데 쌍둥이를 낳게 되었거든요. 병원에서 아기 집이 2개가 보인다고 하는데 남편이랑 저랑 둘 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게다가 쌍둥이라 그런지 배가 남들보다 2배는 더 빨리 불러오는데 뱃속의 아이들은 서로 양보만 하는 건지 몸무게가 많이 늘지 않아서 걱정이었죠.
이러다가는 너무 작은 아이들로 태어나게 될까봐 마음을 얼마나 졸였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친정이 멀리 있어서 임신 기간 내내 저를 옆에서 살펴주신 건 시어머니셨는데 우리 시어머니도 성격이 좀 요상하시거든요. 잘해주실 땐 너무너무 천사처럼 잘 해주시는데 한번 수가 확 틀리면 180도 바뀌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임신을 했으니까 아이 이름을 지어야 하지 않겠어요? 양가에 사이좋게 부탁을 드렸죠. 아이가 둘이니까 시댁에서 하나, 친정에서 하나 이렇게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이름에 유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돌림으로 이름을 부탁드렸어요. 친정에서는 유하, 유진, 유리 세 가지 이름을 주셨는데 시댁에서 주신 이름이 너무나도 이상한 겁니다. 유비까지는 그럴만 했어요. 근데 유자, 유방은 좀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사람 이름을 저렇게 지을 수가 있냐고요. 이름을 어디 가서 크게 부르지도 못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억지로 귀엽다고 해도 유방, 유비는 이름이 너무 하잖아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시어머님께 물어봤죠. 아유, 어머님, 이거 정말 저희 아이 이름으로 쓰라고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이름이 너무, 이런 이름이면 친구들에게도 평생 놀림이나 받겠어요. 정말 듣고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아, 왜 삼국지 생각이 나냐? 아, 나도 삼국지 생각하고 유비라고 말해주긴 했다. 그리고 유자는 네가 유자 돌림 쓰고 싶다고 하니까 아들 자 붙여서 유자 이름 예쁘지 않니? 아유, 유방은 좀 나무새스럽긴 해도 철학관 가서 받아온 이름이다. 꽃다월빵이라는 한자야. 우리 손주 꽃답게 자라라고 지은 이름인데 뭐가 불만이니? 이름의 뜻이 중요한 거지? 아유, 참나. 큰 사람 되라고 내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받아온 이름이구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티를 내야겠니? 사람 서운하게.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이름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죄송하지만 어머님이 주신 이름은 못 쓸 것 같아요. 너무 이름이 좀... 이름의 뜻만 좋으면 됐지. 아, 이럴 거면 왜 나한테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랬어? 아, 됐어. 쓰지 마. 어디 내가 지어준 이름으로 부르기만 해봐라. 시어머니께서는 기껏 귀한 이름 돈 주고 지어왔더니만 이상하다고 유난을 떤다고 궁시렁거리시더라고요. 결국 쌍둥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할 때 친정에서 지어주신 유하, 유진으로 이름을 지었더니 더 난리가 나셨죠. 본인이 됐다고 쓰지 말라고 하셔놓고서는 왜 갑자기 또 이름 가지고 난리를 치시는 건지 미치겠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말 내가 지어온 이름을 무시하고 친정에서 받아온 이름으로다가 이름을 지을 일이야? 어머님이 조금 예쁜 이름으로 지어주셨으면 모르겠지만 너무 이상한 이름들만 지어오셨잖아요. 그 철학관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거기 곧 망할 거예요. 어떻게 부르지도 못할 이름을 지어주고 그런데요? 망하긴 뭐를 망해. 십수년째 장사 잘만 하고 있는 유명한 곳인데. 아, 왜 그래? 됐어. 너랑 이름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그러더니만 저희 아이들 부를 때 이름으로 안 불러주시고 우리 강아지, 우리 고양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 있죠? 아니, 저희 애들이 무슨 애완동물도 아니고 강아지까지는 할머니들이 많이 부른다 치지만 고양이는 좀 아니잖아요. 제가 오죽했으면 남편한테 이건 아니지 않냐고 징징거리기까지 했죠. 남편은 난감해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받아온 이름이 남편도 당연히 마음에 들지는 않았겠지만 또 너무 제 편만 들면 시어머니가 더 삔또상해서 몰아설지도 모른다고 약간 저에게 양보하고 이해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짓고 싶은 이름으로 지었으니까 그냥 우리 엄마가 고양이 강아지하고 부르는 건 넘어가 달라. 그랬으면 좋겠다.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요. 답답했지만 연애하면서도 싸운 적 한 번 없었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냥 한 번만 이해하자 하면서 넘어갔죠. 그렇게 또 잘 지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잔치를 할 때 또 한 번 일이 생겼어요. 저는 돌잔치라는 게 손님들에게 충분히 부담이 갈 수 있는 일이니까 가족끼리 단촐하게 하고 싶었죠. 시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시어머니와 저희 부모님 그리고 남편이랑 저희 애들까지 이렇게만 모여서 가족끼리 단합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급 한정식당에 예약을 했거든요. 식대도 어마어마했지만
간단하게 돌잔치상도 마련해서 준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친척분들을 죄다 모시고 온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어요. 어머, 어머님, 저랑 상의도 없이 친척분들을 다 모시고 오시면 어떡해요? 인원수 딱 성인 5명에 아이 2명만 예약을 했는데 자리가 급하게 만들어질지 모르겠어요. 아우, 지금이라도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니니? 여기 자리 많구만. 우리 손주들 첫 생일 축하해주러 온 자리인데 손님 대접 톡톡히 해야 할 거 아니니? 저희 부모님 거제에서 올라오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친척분들 다 오시면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사돈이 뭐가 피곤하시겠니? 손주 얼굴만 봐도 행복하실 텐데. 고모 왔어요. 여기 우리 손주 좀 안아봐봐. 어때? 예뻐 죽겠지? 시어머니께서는 푼수처럼 그 한정식당을 누비고 다니시며 불러 모은 10댓명의 친척분들에게 일일이 저희 아이들을 안고 가서 인사를 시키셨죠. 돌된 아기들이 얼마나 낯을 가리겠어요. 애들이 울고불고 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인사시키겠다고 제 품 안에서 떼어놓기 바쁘니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던 친정부모님도 입을 떡 벌리시더라고요. 제가 오죽 부끄러웠으면 친정부모님께 사과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더니 기분이 상하셨나 봐요. 그때부터 입을 뾰로퉁하게 내밀고 있는데 진짜 몇 살이시냐고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 굴뚝같이 들었죠. 애들은 이리저리 안겨다니고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이랑 인사를 한답시고 피곤해했고 정작 돌잡이를 해야 하는데 잠들고 말았어요. 완벽하게 가족끼리 조용히 치르려던 돌잔치를 망쳐버리고 말았죠. 거기다가 식대는 또 얼마나 나왔겠어요. 완벽하게 손해였어요. 시모가 끌고 온 친척들은 축의도 안 하고 가셨거든요. 아니, 어떻게 나랑 상의도 없이 어머님 마음대로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어. 나한테 친척분들이 오신다고 언질이라도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정말 너무 짜증나. 우리 애들도 인사한다고 이리저리 안겨다니느라 낯가려서 울고불고 사진도 제대로 못 찍었다고. 남는 건 사진뿐이라고 하던데 속상해 정말. 왜 나한테 짜증을 내고 그래? 나라고 엄마가 친척들 다 끌고 올 줄 알았겠냐? 애초에 나도 가족끼리만 아는 거라고 말을 했는데 엄마가 친척은 가족 아니냐고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해. 그분들이 돌반지 하나씩이라도 들고 왔으면 내가 말을 안 해 솔직히. 식대가 얼마짜린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돌잔치 하는 업체 불러다가 뭐 홀 같은 데서 했겠지.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아니 당신 말이 좀 그렇다. 우리 친척들이 돈 안 낼 것 같다고 화가 난 거야? 어차피 대접하는 마음으로 연 돌잔치였잖아. 축의 신경 안 쓰기로 했던 거 아니었어? 당신 이렇게 속물이었어? 이게 어떻게 속물이야. 밥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어디 뭐 저렴한 뷔페도 아닌데 당연히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나만 돈에 환장한 사람처럼 만들어?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서운해 나는. 나도 서운해.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우리 엄마가 지어온 이름 무시했을 때도 그렇고 당신 우리 집안에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집안 뼈대 있는 가문이야. 누구는 뼈대 없나요? 그렇게 따지면 서로 조상님이 누가 있는지 배틀이라도 벌여야겠죠. 남편이랑 유치하게 싸움하기 싫어서 입 꾹 닫고 무시를 했더니만 남편 놈 마음에 꽁한 기운이 그대로 있었나 봐요. 뼈대에 있는 가문 타령을 그렇게 하더니만 시댁에서 뭘 가지고 왔는지 아세요? 이상한 금빛 도자기를 하나 떡하니 들고 왔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인테리어에 엄청 신경을 썼거든요. 신혼집 구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도배였어요. 집안을 화이트 톤으로 꾸미고 싶어서 일부러 가구들도 깔맞춤해서 구매를 했는데 어디서 말도 안 되게 화려한 금빛칠이 칠해진 도자기를 들고 온 겁니다. 그러더니만 거실 TV장 옆에 누가 봐도 너무 잘 보이는 위치에 떡하니 올려두는 거예요. 그 도자기가 큰 도자기는 아니었고 그래봐야 팔뚝보다 작은 크기의 도자기였는데 금색이라 그런 건지 뭔지 눈에 확 띄더라고요. 아니, 이 도자기는 뭐야? 지금 이게 우리 집 인테리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들고 온 거야? 설마? 아니지? 이런 싸구려를 어디서 가지고 왔는데 이걸 왜 TV장 옆에다가 두는 거야? 야야, 싸구려라니 이게 얼마나 비싼 도자기인 줄 알아? 금액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보물이야 보물. 보물 좋아하네. 인사동만 가도 이렇게 금칠한 도자기가 수백 개는 있겠구만.
그래서 이런 건 어디서 사온 건데? 아니, 왜 하필 집 한가운데다가 두는 건데? 내가 말해 뭐하냐? 아휴, 이 도자기로 말을 할 것 같으면 무려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 같은 물건이다 이 말이야. 이게 집안 가보라고? 어디 인사동에서 5천 원에 사온 것 같은 도자기가 말이야. 진짜 인사동에 가본 적이나 있고? 인사동 가서 앞만 뒤져봐라. 이 도자기가 나오나? 우리 아버지께서 애지중지 매일같이 닦으셨던 우리 조상님의 도자기라고. 아버지께서 귀한 거라고 절대로 만지지 못하게 해서 본가에서도 어디 꽁꽁 숨겨두셨던 건데 어머니께서 찾으셨다고 가져가라 하더라. 아니, 본가에 두지 이걸 왜 그럼 집에 가지고 오고 그래? 내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집안 감으로 내려오는 물건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엄마도 나한테 가져가라고 했어. 아무튼 우리 집안 조상님들의 기운이 담겨있는 도자기니까 귀하게 다뤄줬으면 좋겠어. 매일매일 내가 닦을 거니까 당신은 멀리서 보기만 해. 아이고, 진짜 유난이다, 유난. 내가 인사동 가서 똑같은 거 있나 찾아봐야지. 집안의 갑오로 내려오는 도자기라면서 저에게 만질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도 조상님이니 우리 집안이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저도 짜증이 나서 인사동에 가봤다니까요. 똑같이 생긴 도자기가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요. 물론 저도 성격이 좀 요상해서 그런 걸 그냥 넘어갈 만큼 호락호락하지는 못했죠. 그런데 인사동을 아무리 찾아도 말입니다. 그 금빛 도자기 비슷한 물건조차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말한 대로 집안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귀한 물건이 맞는 것 같았어요. 혹시 몰라서 사진도 찍어서 도자기 파는 사람들에게 보여드렸는데 다들 처음 보는 물건이라고 인사동에는 비슷한 물건도 없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진짜 비싼 물건이고 귀한 물건이라면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른데 치워놔야 하는 건 아닌가 하고요. 이제 곧 있으면 아이들이 걸어 다니고 할 텐데 벌써 소파 같은 거 잡고 다리에 힘줘서 일어나는데 잘못하다가 도자기를 깨트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실 TV장 옆에 세워둔 조금 높은 책장 한 칸을 비워서 도자기를 모시듯이 올려놨어요. 그걸 보더니만 남편이 어깨를 으쓱하더라고요. 당신도 저 물건이 얼마나 귀하고 비싼 물건인지 알게 됐구나. 괜히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가 아니라니까. 근데 대대로 물려오는 가보라고 하기엔 너무 물건이 새 거 같지 않아? 참나,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보려고. 아유, 아버지께서 하루가 못하고 매일같이 닦고 기름칠하고 그랬으니까 저렇게 유지를 한 거지. 우리 아버지가 귀한 물건이라고 했다니까. 대대로 물려오는 물건이라면서 저 금색으로 칠해진 건 너무 신식 기법 아니야? 당신이 도자기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당신네 집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이 없으니까 몰라서 그런 거지. 아무튼 귀한 거니까 잘 모셔놔. 알겠어? 괜히 이것저것 살펴본다고 건드렸다가 깨트리면 억대야, 억대. 뭐라고? 저 도자기가 억까지 한다고? 정말? 그러니까 귀한 물건이라는 거지. 딱 보면 기품이 좔좔 흘러넘치는 거 모르겠어? 비싼 도자기들은 원래 그만큼의 가격이 나가는 법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물어낼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괜히 건드리지 말란 말이야. 남편은 마치 도자기의 가치가 본인을 증명해내는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지만 어쩌겠어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저는 쌍둥이를 낳고 난 다음에 육아휴직을 다 쓰고 복직을 하지 않았어요. 당장 쌍둥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집이 없기도 했고요. 아이가 커가는 건 한순간인데 제가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무엇보다 남편은 복직을 원했지만 시어머니께서 아이는 애엄마가 바싹 붙어서 지켜봐야 한다고 박박 우겨주신 덕분에 남편도 꼬리를 내리게 되었죠. 사실 쌍둥이를 키운다는 건 한 방에 돈이 2배로 들어간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여서 저도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자리를 포기한다는 게 마음 아프긴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쌍둥이 아이 중에 둘째 아이가 잔병치레가 많았어요. 피부에 발진 같은 것도 자주 났고요. 그래서 수시로 약도 발라줘야 했고 제가 케어를 해주어야 했기 때문에 아이를 떼어놓고 일을 하러 나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죠. 제가 집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돌보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별소리를 안 하던 남편 놈이
한 2년 지나니까 슬슬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어린이집에 자리가 나서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우리 애들도 4살인데 슬슬 일자리를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어? 요즘 애들은 유치원비도 1인당 뭐 200만 원씩 나간다고 하던데. 그런 건 영어 유치원이나 해당되는 거고 어린이집은 7살까지 공짜로 다닐 수 있는데 뭐. 그리고 지금 내가 일자리를 어떻게 알아봐. 경력 단절에다가 다녀봐야 대기업은 꿈도 못 꿀 텐데. 대기업만 회사야? 어찌 됐든 애들 키우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처갓집 식당도 장사 잘 안 된다면서 어디서 돈 벌하기도 힘든데 당신이라도 돈을 벌어야지. 남편은 마치 저에게 할 이야기가 돈 벌어오라는 말밖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굴었죠. 저랑 연애를 했던 이유도, 결혼을 결심한 이유도 대기업에 다니면서 제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있어서 그랬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몸매도 펑퍼짐해지고 일까지 하지 않고 집에 퇴근하고 돌아오면 TV를 보면서 과자를 먹고 있는 제가 한심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정말 어찌나 서럽던지. 아이를 옆에서 애지중지 키우고 싶은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서운했지만 남편이 외벌이로 벌어오는 돈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도 점점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력서를 열심히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에 다녔었기 때문에 콧대가 조금 높았고 중소기업은 연봉이 너무 낮아서 고민이 많이 되었죠. 결국에는 고르고 고르다가 집에서 그나마 가까운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작은 회사라서 그런 건지 일이 또 중구난방이더라고요. 적응하느라 무척이나 힘들었죠. 그런데 회사에 출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저희 둘째 아들이 워낙 잔병치레가 많은 아이이긴 했지만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넘어졌는데 팔에 실금이 갔다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서 병원으로 바로 뛰어갔는데 어린아이라서 최대한 팔을 쓰지 않게 깁스를 하고 고정을 시켜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팔이 욱신거리는지 내내 울기 바빴고요. 저는 출근을 해야 하는데 아이가 저를 붙잡고 어린이집에도 등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곤란했어요. 아이가 다쳤으니까 어린이집에서도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출근을 했는데 제가 출근한 지 너무 몇 개월 안 된 터라 연차도 없고 해서 난감했죠. 시어머니께서도 일정이 있고 또 하필 친구분들이랑 꽃 구경을 간다고 약속을 잡아두셨던 터라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실 분이 필요했어요. 저는 결국 거제도에 있는 친정엄마께 부탁을 드렸고 상황이 상황인지라 친정엄마께서 거제도에서 힘들게 올라오셨습니다. 아이, 엄마, 오느라 고생했어. 정말 미안해. 내가 취직한 지 너무 얼마 안 돼서 연차를 쓸 수 없다시 뭐야. 엄마가 조금만 도와줘. 걱정 마라. 내가 애들 보는 건 자신 있지 않겠니? 네가 또 언제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겠어? 우리 딸이 도와달라고 그러면 내가 서울이 뭐냐? 미국도 가지. 저는 그렇게 친정엄마께 부탁을 드리고 마음 놓고 출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어린아이라서 그런지 열흘 정도 깁스를 해놓고 있으니까 이제는 고정이 되었겠다고 풀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집에도 다시 등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친정엄마께 거제도에 내려가도 된다고 했더니 다음 날이 토요일이니 일부러 오후에 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에 용돈 봉투도 두둑하게 준비를 해서 드렸고요. 물론 친정엄마가 와 계신 동안 남편이 불편해하긴 했지만 어쩌겠어요. 지가 저한테 일하러 가라고 닥달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친정엄마가 오시게 된 걸요. 아무튼 다음 날이 되었고 주말이라 다 같이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와장창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불안한 마음에 거실에 나갔더니만 보고 싶지 않은 광경을 보고야 말았죠. 남편이 가보라고 대대손손 물려오는 귀중한 물건이라고 자랑자랑을 했던 그 도자기가 바닥에 산산조각이 나 있는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걸 어떡하냐. 이거 뭐 비싼 거냐? 내가 주말이라고 가기 전에 네 일거리 좀 덜어준다고 집안 청소를 하다가 이걸 깨트렸지 뭐냐. 아이고, 어쩌냐. 내가 똑같은 거 어디서 한번 구해볼게. 엄마, 어떡하지? 그거 못 구하는 물건인데 이인의 집에서 대대로 물려오네. 이걸 어쩌면 좋아. 장모님, 이거 우리 집안 도자기를 깨트리셨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장모님,
남의 물건을 그렇게 막 다루면 어떡해요? 아이고 이서방 미안하네. 내가 청소를 좀 해주겠다고 하다가 글쎄 이게 똑 떨어질 줄이야. 장모님 이게 얼마짜린 줄 아세요? 이건요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라고요 가보. 이게 어떤 물건인데 이걸 깨먹어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라고? 아이고 이걸 어쩌면 좋아. 내가 이 조각들 들고 가서 어떻게든 붙여올게. 이미 다 깨진 마당에 이걸 무슨 수로 붙여요?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아 진짜 우리 조상님 얼굴을 어떻게 봐? 당신 조금만 진정해봐. 요즘은 깨진 그릇 같은 거 티 안 나게 붙여주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다고 이 도자기의 가치가 되살아나? 어? 이거 수억짜리라고 수억. 장모님이 물어내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깨트려도 이렇게 비싼 걸 깨부수냐고요. 진짜 미치겠네. 내가 조상님 얼굴을 어떻게 보냐고. 조상님들 다 돌아가셨는데 무슨 얼굴을 본다고 그래. 뭐라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지금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물려오는 물건은 값어치가 귀중치 않다 뭐 그런 소리야? 아니면 내가 지금 오바를 떨고 있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 뭐 이렇게까지 비약을 하고 그래. 솔직히 그렇잖아. 이건 뭐 물려 내려오는 거 귀중하게 다룬다고 조상님이 칭찬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와, 이 진짜 말이 안 통한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이 왜 있겠어? 우리 조상님들의 기운이 있어서 우리를 돌봐주셨던 건데 그게 다 물 건너가게 생긴 거잖아. 남편은 바락바락 악을 쓰면서 도자기 타령을 했고 저희 친정엄마는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결국에는 도자기 조각을 모아서 어떻게든 합쳐오겠다고 눈치를 보시는 친정엄마께 심한 말까지 하더라고요. 장모님이 덤벙거리시는 거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솔직히 저 장모님 얼굴 보고 싶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만 가세요. 저도 솔직히 속으로는 화가 많이 나긴 했지만 남편이 얼마나 애지중지했던 물건인지 알았기 때문에 별소리를 못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이상하게 집안의 아군이 깃들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이 100% 성공할 거라고 장담했던 회사 프로젝트가 뒤집어 엎어지면서 남편의 승진도 물 건너가게 되었고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더니만 시어머니께서 그냥 넘어지셨는데 하필 돌뿌리가 있는 곳에 이마를 찌으시는 바람에 이마를 12바늘이나 꼬매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툭하면 우리 애들 감기에 알러지에 발진에 하루도 마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날이 없을 정도였죠. 남편은 이 모든 것을 전부 도자기 탓을 했어요. 이거 봐. 우리 조상님이 그동안 악재를 막아주고 계셨는데 도자기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도자기가 없어지다니. 아이 설마 우리 남편이 귀하게 여기던 그 도자기? 맞아요 엄마.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던 그 대대손손 물려 내려온다는 도자기. 장모님이 깨트렸는데 그러자마자 이렇게 가족들에게 안 좋은 일만 생기잖아. 아이고 이거 악재가 겹쳤구나. 굿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유 내가 좀 알아보면 그 도자기가 어떤 도자기인데. 시어머니까지 그렇게 호들갑을 떠실지 몰랐죠. 그러더니만 며칠 뒤에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 도자기의 기운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더 좋은 도자기를 구해야 한다면서 원래 그 금빛 도자기가 수억의 가치가 있는 도자기였으니 적어도 5억 이상 되는 귀한 청자를 구해와야 한다고요. 5억이 어디 네 집 개 이름인가요? 저희 거제도에 있는 친정집에 식당을 정리해도 5억이 될까 말까한 수준인데 그 돈을 저희 부모님이 어디서 구해온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남편 놈은 그때부터 마치 저에게 돈이라도 맡겨놓은 사람처럼 친정에다가 5억을 받아오라고 귀한 청자를 하나 사야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놈의 5억 타령 정말 지겹지도 않은지 귀에 피딱지가 앉을 만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짜증이 났죠. 아니 그 금색 도자기 감정을 받아본 것도 아닌데 수억이라고 아버님이 거짓말한 거 아니야? 그 도자기가 그 값인지 내가 어떻게 알고 5억을 내놓으라고 해? 지금 우리 아버지를 의심이라도 하는 거야? 어? 인사동 가봤다며? 그런 도자기 없는 거 봤다며? 당연히 귀한 거니까 몇 점 없는 거라 인사동 같은 곳에는 들어오지도 않는 거지. 장모님께 내가 이야기를 해야겠어. 아주 그냥 5억 받아내고 말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악재가 겹친 상태로 살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우리 엄마한테 전화하기만 해. 아주 그냥 나도 아작을 내버릴 테니까. 그럼 당신이 어디서 5억짜리 청자를 구해올 건데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 집안의 선한 기운을 당신이 다 날려먹은 거라고. 언제부터 그렇게 미신을 믿었다고 도자기 타령을 하는지 저는 남편에게 귀신이라도 씌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남편은 당장이라도 거제도에 있는 친정에 찾아갈 것처럼 굴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몇 번이나 뜯어 말리면서 싸움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연애할 때는 단 한 번도 싸운 적 없었던 사람인데 결혼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정말 답 없는 행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대대손손 내려오는 가부라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쓰이긴 했지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실수로 깨트린 건데 너무하다 싶은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시어머니네 집에 보일러가 터지면서 한겨울에 냉골에서 하루 자게 생겼다고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는 통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의 이부자리를 보고 있으니 남편이 뭐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님네 보일러 터져서 오늘 보일러 안 들어간대. 내일 오전 중에 수리기사 온다고 했다고. 오늘은 우리 집에서 주무시겠대. 우리 엄마 바닥에서 잠 못 자는데. 그럼 뭐 안방 침대라도 드려야 해? 애들이랑 같이 자는데 어떻게 해 그럼? 하루 바닥에서 주무셔야지. 그걸 못 참으셔? 아이 기다려봐. 내가 엄마랑 통화할게. 남편은 시어머니랑 통화를 하더니만 휴대폰으로 뭔가 막 요란하게 찾더라고요. 뭘 하나 했더니만 서울 중심가에 있는 5성급 호텔을 예약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 지금 뭐해? 여기 호텔은 왜 예약해? 다행히 빈 방이 하나 있네. 우리 엄마 바닥에서 잠 못 잔다니까. 그렇다고 애들이랑 다 같이 우리가 바닥에서 잘 수도 없고 뭐 어쩌겠어. 이번 기회에 우리 엄마 호텔 구경도 하고 그러는 거지. 하루라도 마음 편안하게 주무시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서 지금 호텔을 예약했다고? 그래. 내가 아들인데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기가 막혔죠.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저도 솔직히 시어머니랑 같이 자는 거 싫긴 했거든요. 분명히 오면 또 도자기 타령에 둘이 짝짝꿍 맞춰서 저에게 잔소리 해댈 텐데 그런 소리 듣기도 싫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시어머니 보일러 사건이 지나가고 두어 달 시간이 더 흘렀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본인이 회사에서 승진을 못하는 게 도자기 탓인 것 같다고 궁시렁거렸고 저는 이제 그 말이 익숙해져서 그런지 어느 정도 무시가 됐죠.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가 예전부터 친구들이랑 여행계를 들었던 것을 해지하고 중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내가 중국 여행은 처음 가보는데 뭘 준비해야 하지? 글쎄요. 여행사 통해서 가는 거라 인솔자 있다면서요. 세면도구 갈아입으로 여권, 돈 뭐 이런 것만 챙겨가면 되지 않을까 엄마? 내가 해외여행은 처음이라 떨려 죽겠다. 가서 뭐 사올 건 없니? 없어요. 엄마 마음 편안하게 여행 잘 다녀오세요. 그렇게 통화를 마쳤더니 남편 놈이 팔짱을 끼고 저를 많이 보더라고요. 또 무슨 트집을 잡나 했죠. 장모님 어디 여행 가신대? 여권 챙기는 걸 보면 해외여행 것 같은데. 맞아. 중국으로 여행 가신대. 친구들이랑 여행께 들었던 거 해지하고. 이야, 장모님 팔자 좋으시네. 남의 가보는 다 깨먹고 돈 물어주겠다는 소리 한마디 없이 여행을 가신다고? 아직도 그 도자기 타령이야? 진짜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 내가 그 조상님의 기운을 잃어버린 바람에 승진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장모님이 혼자 중국 여행 가신다고 하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지. 그만 좀 해. 당신 능력이 안 되어서 승진을 못하는 거 가지고 왜 우리 엄마 탓을 하고 그래? 그거 자격지심에 아주 못난 행동이라고. 뭐? 너 말 다 했어? 내가 얼마나 상심이 큰데? 그래, 다 했다 어쩔래?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이랑 대판 싸우고 말았죠. 씩씩거리면서 화를 삭히는데 진짜 그놈의 도자기가 뭐라고 남편이랑은 며칠 냉전 상태가 이어졌고 정말 밥도 같이 먹지 않았어요. 4일이 지나고 5일째 되는 날 친정엄마께 연락이 도착을 했는데 거제도에 사시니까 김해공항에서 출발을 하셨는데 공항에 무슨 사정이라도 생긴 건지 인천공항으로 오게 되었다고 저희 집에서 하루 자고 가도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집으로 오라고 했죠.
남편이 또 그 이야기를 엿듣더니만 짜증을 내는 겁니다. 장모님이 또 우리 집에 오셔? 공항에 문제가 생긴 건지 인천공항으로 오신다네? 밤이 늦었으니까 주무시고 내일 가신대. 나 장모님 오시는 거 불편하니까 숙소 잡아드리자. 그럼 공항에서 호텔까지 바로 가는 버스도 있겠다. 지난번에 어머님 주무셨던 그 호텔? 거기가 얼마짜린데 거기로 모셔. 공항 근처에 여인숙 같은 거 있겠지. 그 외에 모텔 같은 거 예약하는 어플이 있잖아. 그런 데서 어차피 잠깐 주무시고 부지런히 거제도 가셔야 하니까 제일 싼 방 알아봐봐. 뭐라고? 지금 우리 엄마한테 싸구려 모텔 여인숙 같은 데서 자고 가라고 하라고? 장모님 나한테 5억 부지런히 갚으시려면 돈 아끼셔야 할 텐데 뭘 그래? 뭐 당신이라고 돈 있어? 월급도 쥐꼬리만큼 벌어오면서. 아니 어머님은 1박에 100만 원씩 하는 5성급 호텔을 예약해 주더니 우리 엄마 오니까 여인숙이나 예약을 하라고? 그게 할 말이야? 길거리로 내쫓지 않은 걸 감사하게 생각해. 솔직히 장모님한테 여인숙도 아깝걸랑? 내 5억 생각하면 아깝다고. 5억은 개뿔. 그 도자기가 10만 원인지 5만 원인지도 모르면서 5억 타령 좀 그만해. 남편이랑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친정엄마께 숙소를 잡아드리겠다고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싸움에 빠져서 까먹어버린 거죠. 말다툼을 하면서 지난 과거까지 다 끄집어내다 보니 1시간이 훌쩍 지났고 친정엄마가 저희 집으로 오신 거예요. 중국에서 뭘 그렇게 사오신 건지 4박 5일 일정이었는데 캐리어가 2개나 되더라고요. 남편이 친정엄마가 현관벨을 누르자 현관문으로 나가더니만 개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장모님, 솔직히 장모님이 도자기 깬 이후로 저희 집안에 불운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거든요. 장모님이 또 어떤 살림을 박살내고 가실지도 모르고 저 장모님이랑 하루 같이 지내는 거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숙박업소로 가세요. 아니 자네, 나한테 지금 숙박업소로 가라고 내쫓는 건가? 장모님이 깬 그 도자기 때문에 힘들다고요 요즘. 그게 얼마짜린 줄 아세요? 5억이라고요 5억. 그동안 이 사람 때문에 말을 못했는데요. 저 그 돈 받아야겠어요. 장모님 집을 팔든 식당을 팔든 저한테 5억을 내놓으시라고요. 그 말에 저희 친정엄마가 도끼 눈을 뜨면서 캐리어 하나를 남편에게 쭉 미셨어요. 남편 놈 캐리어가 갑자기 지 쪽으로 밀려오니까 옆으로 쑥 피하더라고요. 그거 열어봐라. 내가 뭘 가지고 왔나? 내가 아주 기가 막혀서 원. 그 말에 제가 캐리어를 현관 입구에 풀었더니만 아주 기함할 물건이 나오더라고요. 그 커다란 캐리어 안에 사이즈별로 금색빛이 나는 도자기가 들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이랑 저랑 둘 다 눈이 휘둥그레해졌죠. 제가 예전에 도자기 사진을 찍어두었었잖아요. 인사동에 가서 똑같은 물건이 있나 없나 찾아본다고요. 그 사진이랑 비교를 해봐도 완전히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금칠을 한 도자기가 있는 겁니다. 남편은 사이즈별로 여러 개가 들어있는 캐리어를 보면서 눈을 비볐어요. 아니 이 도자기들 다 뭐예요? 뭐긴 뭐야. 중국 시장에 가니까 아주 사이즈별로 널려 있더라. 자네 뭐라 그랬지? 대대손손 내려오는 가보. 이거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이라고 하던데 5억이라고? 개뿔. 이 도자기들 5개 다 합쳐도 5만 원이 안 되는구만. 무슨 5억이야? 그럴 리가요. 비슷한 다른 제품이겠죠. 내가 그렇게 멍청인 줄 알아? 그러면서 친정엄마가 웬 지퍼백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그 지퍼백 안에는 산산조각이 난 도자기 조각이 들어있었죠. 남편이 대대손손 내려온다고 했던 그 도자기의 조각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남편 눈에 도자기 조각과 캐리어 안에 있던 도자기 안쪽을 보여주시면서 비교를 해보라 하셨어요. 여기 봐봐. 무슨 한자 적혀 있지? 이게 이 도자기를 찍어낸 공장 이름이란다. 누가 봐도 똑같잖아. 안쪽에 작게 써져 있어서 발견 못했지. 나도 조각을 줍다가 발견했네. 이래놓고 무슨 대대손손 내려오는 도자기라고? 기캐봐야 이 공장도 30년밖에 안 된 공장이라 하던데 사돈 어른이 어디 중국 여행 갔다가 싸워서는 사기를 친 거 아니냐? 그럴 리가요. 분명히 대대손손. 그러니까 그게 다 사돈 어른이 한 말 아닌가? 내가 중국 시장 구경 갔다가 이 도자기를 보고 얼마나 황당하던지. 아니 그 사기를 칠 게 따로 있지. 이런 걸 사기를 쳐? 5억이라고?
내 딸한테 얼마나 닥달을 했겠어. 자네 성격에. 내가 아주 열불이 터져서 일부러 사이즈별로 사왔네. 친정엄마가 도자기들을 들이밀며 똑같은 거 확인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남편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더라고요. 눈을 비비고 봐도 너무나도 똑같은 도자기였거든요. 시아버지도 그렇지. 중국에서 사온 싸구려 도자기를 가지고 대대손손 내려오는 도자기라고 속일 게 뭐란 말입니까? 그리고 조금만 자세하게 들여다봤어도 로고가 떡하니 찍혀 있는데 그런 거 하나 살펴보지 않고 5억 타령을 하던 남편도 한심해 보였고요. 남편놈 지도 무척이나 쪽팔린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 푹 숙이더라고요. 저도 드디어 당당해질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 봐, 내가 뭐랬어. 얼마 하지도 않는 물건일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5억이라고 무조건 수억의 가치가 있다고 난리를 치더니 어머님도 정말 너무하다. 아버님이 어느 날 갑자기 들고 온 도자기라는 걸 정말 모르시고 장단을 맞춰주셨겠어? 아니, 당신이야 몰랐다고 칠 수 있겠지만 어머님은 경우가 다르지. 워낙 아버지가 이상한 골동품 같은 걸 많이 주우셔서 엄마도 진짜 몰랐을지도 몰라. 누가 봐도 금색을 입혀둔 건데 5억은 무슨. 당신이야말로 진짜 정신 차려. 미안해.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믿고 싶었나 봐요.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귀한 물건이니까 소중하게 다뤄달라고 하셨거든요. 수억이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그냥 귀한 물건이고 도자기니까 엄마랑 저랑은 수억은 하지 않겠냐고 생각했던 것뿐이에요. 죄송합니다. 자네가 그 도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군을 걸러준다고 믿은 게 잘못이겠나? 내가 깨먹은 게 잘못이긴 하지. 그래도 그렇지. 그 물건이 얼마의 가치를 지니든 말든 가족에게 이게 무슨 몹쓸 짓인가. 자네도 환기를 좀 시키게나. 아무튼 나는 내가 깨먹은 도자기 다시 들고 왔으니 지금이라도 대대손손 물려주며 애지중지 하던지. 친정엄마가 그렇게 톡 쏘아붙이자 남편놈 귀까지 벌게져서는 고개 푹 숙이고 죄송합니다라고 반복하더라고요. 솔직히 속은 시원했죠. 정말 중국에서 우연치 않게 들린 관광 코스에서 이 도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이거야말로 저희 집안 조상님께서 이 꼬라지를 두고 보기 싫어서 주신 하늘의 기회 아니겠어요? 저는 저희 조상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에게는 지옥에 뛰어들어가고 싶을 만큼 쪽팔린 선물이었겠고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께서도 도자기의 진실을 알게 되셨고 제 앞에서 눈치 살살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도자기들이 전부 다 수억은 개뿔이고 한 개당 10,000원짜리 도자기였다고? 안사돈께서 중국 시장에서 사온 도자기랑 우리 남편이 애지중지하던 그 도자기가 같은 물건이라고? 아이고, 그게 진짜야? 네, 저도 진짜 민망해 죽는 줄 알았어요. 여기 보세요. 같은 공장에서 찍어낸 도자기가 맞는지 로고가 안쪽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겉도 모르고 수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둥 하면서 난리를 쳤으니 제가 민망하지 않고 버티겠어요. 아이고, 그 인간은 일단 싸구려 도자기가 뭐가 그렇게 귀한 거라고 지가서까지 사람을 이렇게 쪽팔리게 만들고 그래. 내가 진짜 그 화상을 아주 지옥까지 쫓아가서 잔소리를 하던지 해야지. 어머님, 저한테 조상님의 기운이 어쩌고저쩌고 하시면서 굿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닥달하셨던 건 사과 안 하실 거예요? 아니, 그게 우리도 네 시아버지한테 깜빡 속은 건데 뭐 이렇게 정색까지 하고 그러니. 제가 어머님 때문에 얼마나 눈치를 봤었는지 잘 알고 계시면서 발뺌하시기에요? 저한테 조상님 기운을 도자기 깨트려서 다 날려먹은 거라고 얼마나 뭐라고 하셨었어요. 내가 그때 눈이 돌아가서 조금 심하긴 했지. 예, 미안하다. 나라고 뭐 이 도자기가 10,000원짜리인 줄 알았겠니? 아이, 철대면 꺼내서 호호 불어 닦아대고 기름칠하고 하는데 나라고 알았겠어? 게다가 돈 주고는 못 사는 귀한 거라고 나한테 건드리지도 못하게 했는데 그거 보고 당연히 비싼 건 줄 알았지. 친정엄마께서 중국에서 발견을 못하셨으면 전 평생 이 집의 대역죄인으로 살았을지도 모르죠. 저한테 그놈의 돌아가신 조상님 기운을 얼마나 운운하셨어요. 오죽하면 이가 종이에 손가락이라도 베이기라도 하면 도자기가 깨져서 그러네 어쩌네 타령하셨잖아요. 아니, 언제까지 계속 그럴 거야. 미안하다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다.
싸구려 도자기 하나 못 알아보고 어떻게든 우리 며느리 트집 잡아서 골려주려고 했던 내가 못난이야. 잘못했다고? 에휴 정말 내가 그놈의 죽은 양반 때문에 며느리 눈치밥까지 먹어야 하고 아유 잘못했어 미안하다. 그 사과 좀 받아주라. 어머님 앞으로는 정말 저한테 엄한 걸로 트집 잡기 없음이에요? 저 믿어요? 알았다니까. 앞으로는 절대 너한테 엄한 걸로 트집 안 잡으마. 아우 이제 화해 좀 하자. 친정엄마가 도자기를 깨트린 이후에 두 사람이 얼마나 저에게 닥달을 했습니까? 도자기를 돌려내라, 굿을 해야 한다, 돈을 받아야 한다, 아주 난리를 치더니만 똑같은 도자기, 그것도 개당 10,000원짜리 도자기를 떡하니 들고 왔으니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저한테 쪽팔려서 도자기 이야기는 2번 다신 못 하시더라고요. 사과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아주 그냥 10년 묵은 체증이 싹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어머니랑 같이 TV를 보는데 진품 명품 같은 골동품 감정을 하는 방송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집중해서 보시길래 저도 한마디 쓱 날렸죠. 어머, 저 도자기는 진짜인가 보네요. 우리 어머님하고 그이는 저한테 도자기를 사기치셨었잖아요. 생각해보니 도자기 발견 못했으면 5억 날아갈 뻔했는데 그거야말로 사기 아닌가? 어머님, 제가 사기꾼으로 신고 안 한 걸 다행인 줄 아셔야 될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는 듯이 저희 집에 괜히 방문하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틈만 나면 도자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말 선물이라는 게 별거는 아니더라고요. 친정엄마의 눈썰미 덕분에 저는 사이다 제대로 마셨습니다. 그날 이후 조상님 타령 없어졌고요. 도자기 연병 또한 끝이 났거든요. 남편놈 그 도자기의 가치를 알게 된 이후에 TV장 옆에 두기는커녕 창고에 치워버리더라고요. 꼴 좋지 뭐예요? 엄한 시집살이에 트집 잡히는 것도 사라지고 시댁 식구들 전부 제 눈치 살피느라 바쁘고 저는 아주 살맛 납니다. 제 이야기 시원하게 들어주셨나요? 그렇다면 저도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